자, 밤사이 태풍 솔릭 때문에 좀 걱정 많으셨을 겁니다. 수도권 지역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 취재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기 수원천에 나와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넘어서는 가운데 이곳 경기 남부 지역에는 이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나서인지 이 바람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전역에는 아직까지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안전을 위해 경기도 내에는 30명이 주거지를 떠나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경기도는 도내 31개 지자체와 함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의 오늘 하루 강수량은 20에서 60mm 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세력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닌 만큼 끝까지 대비를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천에서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태풍 솔릭은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도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출구인 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설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원주는 바람은 강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원주천도 수위가 꽤 높아진 모습입니다. 원주는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태풍 솔릭을 맞이했는데요. 조금 전인 오전 9시쯤 원주 남쪽으로 60km 떨어진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영월과 정선을 지난 뒤 11시 동해를 통해 한반도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강원도 전역은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설악산과 미시령 등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영서지방은 60mm, 영동지방은 2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일부 영동 지역은 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시간당 30mm 이상, 모두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초속 25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1042곳은 오늘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천에서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어제 전국 공항에서는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다행히 국내선 일부 항공편만 결항이 된 상태인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7,800여 곳은 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오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김포공항 출국장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취소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돌아오는 표까지 취소하려고 했어요. 어제는 전국 14개 공항에서 963편의 여객기가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일부 국내선 항공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 운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태풍 시마론의 영향을 받는 일본 하네다와 간사이 공항 항공편을 제외하고는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항공사가 개별 안내를 하고 있지만 공항 출발 전 결항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틀 동안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하며 승객 5만여 명의 발이 묶인 제주공항은 오늘 아침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는데 도착지 공항의 기상 상황에 따라 결항이나 지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 전국적으로 휴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7,835곳입니다. 태풍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는 세종과 강원, 전북은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휴업을, 충북은 학생을 포함해 교직원들도 나오지 않는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많은 학교가 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자녀를 둔 학부모가 연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 오늘도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은 대전 동남동쪽 부근 육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육상으로 상륙하면서 강도는 약해진 상태입니다. 충주 부근을 지나서 낮에는 강원도 부근을 지나겠고 차츰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이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상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는 주의보로 대치되었고요.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도 태풍특보가 풍랑특보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빠져나가는 길목이죠. 동해상에서는 태풍 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의 비는 그친 곳이 많습니다. 중부와 경북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의 경로가 바뀌면서 앞으로 영동에서는 많게는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에서는 20에서 60mm, 충청과 경북 북부에서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태풍의 영향에서 먼저 벗어나겠습니다. 이후 밤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창문과 창틀을 테이프로 고정하거나 신문지를 창문 틈 사이로 넣어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자주 전해드립니다만 아이를 믿고 맡긴 학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분통 터질 겁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태권도 관장의 검은 손, 이 검은 손이 바로 40대 태권도 관장입니다. 네네. 태권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어요.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그러니까 6월 한 2년 좀 넘지시죠? 그러네요. 30대 태권도 관장이 5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총 14번의 강제추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2017년도에는 본인의 태권도장 2층 사무실에서 14세 소녀가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끌어안으면서 강제추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고 있는 또 다른 소녀의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여기가 더 전 좀 과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2017년도에는요.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지방 호텔이에요. 태권도 대회가 열린 지방 호텔이라면 부모님들이 그 관장님을 믿고, 그렇죠. 믿고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지방까지 보냅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아이들을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 태권도 관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유일하게 지켜줘야 되는 태권도 관장이 오모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 이러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추행하는 등 정말 장소도 버스, 화장실, 자신의 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지금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람이 관장입니까? 그리고 무도인이라 부를 수 있어요? 염건은 교수님. 네. 이게 무슨 정말 시쳇말로 어른들이 술 먹기 할 때나 하던 게임 해서 이긴 사람 소원 들으자 이런 걸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제자라고 태권도 제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행위들 자체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겠죠. 네. 근데 이제 5가지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5가지나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이건 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계 등에 의한 추행죄, 그다음에 아동에 의한 음행 강요, 네. 매개, 또 성희롱 이렇게 네. 5가지 조항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선 교수님, 앞서도 우리 어떤 이 개한테 공격을 당했던 아이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이 아이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될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누가 과연 치료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태권도 관장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호 의무하고 그다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보호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왜 아이들은 부모님들께 얘기하지 못했을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하. 아이들이 이렇게 추행을 당하고 그 추행에서 수치감도 느끼고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여러 성교육도 하고 관련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네네.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왜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첫째, 위력에 의한 추행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관장은 일단 어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심리적 위기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관장과 학생이라고 하는 이체 위기가 또 발생을 해요. 거기다 세 번째로는 이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태권도예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번 반복적 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얘기를 못했을 때는 아마 협박했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만약에 부모님, 엄마나 아빠에게 이런 얘기하면 너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스스로 위협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거예요. 가족에게도 위해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심지어는 지금 촬영이 있잖아요. 네네. 아마 이 촬영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협박으로. 그렇다면 네. 이 아이들이 가져갈 이런 것들 먼저 첫 번째 어른들을 믿지 못할 겁니다. 네. 이 어른이 나를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가해를 가하는 자이고 아하.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혹시 내 얘기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아이들이 이런 성적 추행을 당했을 때 갖게 되는 여러 현상들 중에 네. 얼어붙음 현상이라는 게 있죠. 장기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마치 벌벌벌 떨면서 타인에게 내 감정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네. 심리적으로 붙어있는 상태 같은 양상이 생길 수 있는데 어른들에게 채 노출하지 않지만 부모들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심리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볼 땐 지금부터 개인적인 상담도 필요하고요. 이게 집단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네. 함께 아이들이 집단 상담고 함께 다 받아서 네. 이 아이들이 앞으로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그렇죠. 있도록 부모님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염 교수님. 네. 그래서 이 최근에 뭐 발생했던 성범죄들을 보면 뭐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아하. 그 선생님과 뭐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성범죄들인데, 그러니까 그루밍이라는 게 이제 그 동물의 털을 만지면 어루만지면서 이제 그 귀엽다라고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인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과 뭐 제자 사이, 네. 뭐 이렇게 관장과 제자 사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에서도 이제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아하. 또 이 태권도라는 게 또 운동이다 보니까 네. 뭐 예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스승에 대한 어떤 깍듯한 예절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그 제자가 이 스승이라는 그 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자신이 이런 행동이 정당화된다라고 말하는 그 관장의 행동들에 길들여지고 또 네. 이런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인면수심의 이 태권도 관장 이인철 변호사님 재판에 당연히 넘겨졌을 거 아닙니까? 네, 1심에서는 굉장히 이 관장의 그 죄질이 안 좋다고 해서 아하. 징역 9년이 선고됐는데 네. 이 사람이 항소를 했어요. 아이고. 항소심에서는 형이 감경이 됐습니다. 어허. 징역 7년이 선고가 된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엄벌을 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럼 형량이 높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초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뭐 반성을 했다 뭐 이런 행위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법원이 이런 것을 종합해서 형이 좀 강경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단비 변호사님,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초범이면 다 이 재판부의 말처럼 초범이면 감형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럼 누가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다 억울하잖아요. 일단 초범이라고 하더라도요, 범죄가 한 거의 2년 넘게 14번이기 때문에 저는 상습적이라고 보여요. 상습적이고 이 관장의 직업을 보면 청소년들과 함께한 직업입니다. 우리가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도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데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엄격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4번이나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했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5명의 아이들이라고 보이지만 5명의 아이들만 재판에 넘겨졌을 수도 있어요. 저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녔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 양형이 타당한 것인가? 물론 초범이라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지만 과연 그 일반적인 조건을 이곳에도 적용하는 것이 맞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재판부도 나름 항소심 재판부도 나름 양형 기준 등을 참고를 해서 고려를 해서 이 적절하다고 나름 판결을 했겠지만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 5명의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그래 초범입니까? 감형할게요라는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천 도심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 그 범인이 검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홍순빈 아나운서. 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범인이요. 지난 화요일 충남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이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가 됐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자신의 그 유치장을 나와서 구속 전 이제 피의자 신문까지 이제 받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범인에 대해서 경찰이 이 이름과 나이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간접적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일단 이 범인이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모든 한 행동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유족분들한테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변모 씨라고 안 해도 돼요. 다 이름 밝혀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정한, 언론이 결정한 게 아니라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 피의자, 범인의 신상,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언론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경찰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까? 그리고 이제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이 신상을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내부 인사 7명이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만장일치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네. 이 사람이 충분히 유죄의 증거가 있을 법한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뭐 다른 이 사람의 사생활이라든지 미성년도 이런 게 없으면은 공개를 위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노출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언론 노출 방법은요, 이 최단비 변호사님, 무슨 경찰이 직접 변경석의 얼굴을 찍어서 언론에 배포하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죠. 어떻게 공개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사건들에서 얼굴을 공개했을 때에는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배포합니다. 그래서 네. 그 사진 보시면은 뭐 누구 함께 찍은 뭐 강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뭐 이런 거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에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됐을 때 굳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그 얼굴을 공개했던 방식은 과거 사례를 보면 글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염건웅 교수님, 뭐 네. 오원춘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렇게 이동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는 방식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겠다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일단 이것은 이제 특정 범죄 강력 처벌,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공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법상에.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유영철하고 네. 강호순이 이제 공개가 됐었고 아하. 이게 지금 2009년에 강호순 연쇄살인 이후에 아하. 이 법이 개정이 됐고 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가 네.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것도 이제 위원회를 거쳐서 네. 공개를 하게 되고 아하. 언론에다 이제 공개 그 어떤 공개도 전면 공개를 하냐, 뭐 마스크를 좀 씌우냐, 뭐 이런 네. 부분에서 좀 세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은 재판부는 이 영장 전담 재판부는 이 변경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배경이 뭘까요? 네,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의 인멸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이제 도주의 우려를 특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변경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 노래방에서 한 열흘 정도 칩거를 하다가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도주하면서 그렇죠. 검거됐기 때문에 아하. 향후에도 도주할 우려가 있다.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 진행하는 와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실은 범죄의 중대성도 거의 뭐 혐의가 본인 스스로도 자백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서는 이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앞으로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경찰의 얘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무슨 변경석의 얼굴을 찍어서 사진 촬영해서 언론에 배포하기는 그런 방식 말고 간접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지금 구속은 됐습니다. 구속은 됐습니다만 현장 검증 등을 할 때 그렇게 이동을 할 때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즉 소극적으로 언론에 노출할 때 그런 방식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살인범죄에 유력한 그런 용의자 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고귀한 생명을 뺏었는데 자기 얼굴 가린다고 사생활 보호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하. 이렇게 얼굴을 공개해가지고 다시는 지금 잠재적인 지금 이런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모자도 가리고 얼굴 다 가리고 교도소 가서 호의호식한다. 그러면 나 범죄 저질러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도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못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도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여전히 남는 의문점, 앞으로 이제 경찰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더 밀도 있는 수사를 벌이겠습니다만, 이호선 교수님께 여쭤볼까? 일면식도 없는 그날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많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방식이라든지 도피의 그 과정이라든지 납득이 되지 않고,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제 그 사과를 하는 과정이 나와요. 유족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를 한 방식을 보면 첫 번째 굉장히 담담합니다. 마치 초범의 이렇게 흉악한 사건을 마치 본인이 모르고 우연히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담담한 방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거기다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약간 빠른 상태에서 약간 톤이 높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흔히 사과나 아니면은 일종의 변명이라고 할 때에는 되게 이런 목소리 톤들이 낮고 굉장히 조금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것과 비교해 볼 때는 물론 개인마다 말의 특성이 있고 또 말투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이 죄와 관련해서 감정적인 요동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또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여러 연쇄살인범도 그렇지만 네.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하. 단적인 이 사건 하나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 또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의자 변경석에 대해서 34살 변경석입니다. 앞으로 얼굴과 이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그리고 경찰이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고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저 변경석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염건웅 교수님, 네. 피해자분의 억울함을 한치의 억울한 점도 없게 하려면 네. 지금 변경석을 구속하고 그냥 신병을 확보했다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끔찍하게 시신 훼손 등, 즉 물증도 확보하는 네. 수사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일단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게 일단 그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네. 과정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사이코패스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이런 단 한 건의 사건으로 사이코패스를 단정짓기는 좀 애매하고요. 무리가 있죠. 네. 무리가 있고. 근데 저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분노를 했고 네. 그 분노를 표출한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저는 그 확실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이제 유기하는 그 과정이 어쨌건 좀 보일 수 있는 장소에 났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것을 범죄를 감추려고 했으면 아하. 좀 더 깊은 곳에
갖다 놨든지 네. 아니면 땅에다 뭐 묻었든지 이런 형태를 취했을 텐데 네. 어쨌건 발견될 수 있는 형태에다가 네. 그 시신을 좀 훼손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이것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수원에서 있었던 시신 훼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것도 내연녀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네. 훼손 사건이었는데 아하. 마찬가지로 이런 분노 훼손, 그러니까 분노 범죄에 있어서 네. 훼손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형태로 자신의 네.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형태의 범죄였을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아하.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네. 네, 노래방 같은 경우 밤에 야간에 이제 술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아까 말했던 뭐 노래방 네. 도움이라든지 접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둘 사이에 어떤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대화가 오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아하. 근데 그 노래방에서 일주일 동안 안에서 지금 숨어 있다가 네. 나중에 잡혔잖아요. 나와 네. 잡혔는데 거기에 또 그 살해 도구라든지 또는 혈흔 같은 게 다 있었다는 거죠. 완전하게 범죄를 노렸다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노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흔적을 지웠을 것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될 네. 대로 되라라는 자포적인 심정에서 네. 나중에 또 나와서 이제 잡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내부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이후에 노래방 간판에 입구 출입문에는 휴가라고 버젓이 써붙이고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이 모든 범죄 스토리를 꾸미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미스터리한 부분이 없도록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경찰이 다 맞춰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지만 이 사람은 빵집에 이런 이유로 갔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수요일 밤 부산의 한 빵집에 50대 남성이 들어섭니다. 네. 그런데 이때부터 빵집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요. 네. 남성이 꺼낸 물건을 보고 빵집 주인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허. 흉기였어요. 아. 이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주인을 위협하고 돈을 받아채서 달아나는데 네. 범행이 치밀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그럴 의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도중에 지쳤던 건지 이 범행 15분 만에 불과 빵집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이 범인이 그대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아니 염 교수님. 네. 저렇게 흉기로 위협하고 빵집 주인을 위협해서 돈을 빼앗은 사람이 강도인데 네. 누가 봐도 분명한 강도 행위인데 네네. 왜 10m 가게 주변에서 붙잡혔을까요? 발에 무거운 가로 달고 있었습니까 혹시? 본인이 잡히려고 했다라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장발장이 생각나는 그런 범죄인데 생활고 때문에 자신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강도를 저질렀고 네. 거기서 뭐 10m 떨어진 곳까지 가서 이제 바로 붙잡혀서 현행범으로 네. 체포된 그런 상황인데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뭐 생활 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하고 네. 결국 생활고를 겪고 있어서 그럼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네. 판단해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거죠. 이인철 변호사님, 예. 대체 이 강도 행각을 저지른 사람 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열심히 살 생각을 하지 왜 저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55세고요. 네. 근데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실직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 소유의 명의 집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의문입니다. 그럼 집을 좀 팔면 되지. 집도 팔지 않고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일을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기료도 못 내서 전기도 끊기고 네. 심지어는 대출을 갚지 못해서 이제 압류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다. 내가 살 길은 교도소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경찰이 일단 이 본인 50대 남성의 이 강도 행각을 저지른 50대 남성은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이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꼼꼼히 그 사실관계가 맞는지 따져볼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가 맞는지 당연히 따져보겠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신빙성이 낮지는 않아 보여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빵집에 들어가서 그 절도 행각, 강도 행각을 한 피해 금액이 15,000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잡혔고 네. 범행의 동기를 본인은 극심한 생활고 때문이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은 있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집이 전기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전기료도 내지 못하는 극심한 생활고에 이 집에 압류가,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까 인천 변호사님 같은 말씀은 집을 팔면 되지 않냐는데 사실 집이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집이 잘 팔리는 곳도 있지만
안 팔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젊을 때는 뭐 20년 이렇게 기간을 주고 내가 집을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사야지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본인의 생활이 없어지면 집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생활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선택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지만 결과가 결코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당시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렸고 사파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사파에 보면은 덜덜 떤다는 듯한 느낌이 있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지금 남성이 범행 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한테 몰려드니까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 흉기를 들고 그 자리에서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게 어디 몸이 아파서 덜덜 떤 건지 아니면 무서움했던 건지 두려움했던 건지 아니면 후회했던 건지 이 사람 전과는 없어요? 이 사람 보니까 동정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단순히 교도소를 갈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동해서 현장에서 이 강도 행각 벌인 남성 검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은 계신데 이제 왕래를 안 한 지 오래됐고 이제 혼자 그냥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수입도 없고 이래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범행하고 자수하려고 그렇게 사건이 된 겁니다. 잡힐 당시에도 이제 교도소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현행범죄 부대신 겁니다. 너무 배고파서 범행했다고. 성인인데 몸무게가 한 40kg 정도 될 정도로 이제 못 먹어가지고 살 빼쩍 마르시고 그런 상태에서 당뇨도 한 20년 정도 있고 간경변도 있고 이런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쌀 2포대하고 라면 한 박스인가 지원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지원이 전혀 없어가지고 한 5일씩 굶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했다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집에 가니까 또 뭐 유서 같은 것도 막 써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아직 60세가 안 되셔가지고 연금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집이 한 채 있긴 있는데 본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게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데 아직은 본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집도 있고 나이도 이제 55세면 뭐 대상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가족과의 연락도 끊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호선 교수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절대 이 범죄 행각이 미화될 수 없어요. 두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병이 있다, 당뇨가 있고 하더라도 그럼 이 세상에 전국에 지금도 수십 년째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 저런 짓 저지릅니까? 열심히 사는 분도 있어요. 이제 범죄는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몇 가지의 그 요소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지금 55세인데 예비 노인입니다. 이 예비 노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사회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노인으로 아직 진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노인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서비스도 사실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게 지금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흔히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첫째 연금도 아직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 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건강 상태도 50대 중반이면 아직 왕성한 중년기라고 할 수 있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40kg 더군다나 성인 남성이 그럼 건강 상태도 굉장히 취약하다는 건데 게다가 혼자 산다면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던 거잖아요. 이럴 때 사회가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 뚫린 사회적 구멍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교도소가 낫다면서 교도소행을 선택했다. 삼시세끼 밥이 제때 나오니까. 하지만 과연 이걸 글쎄요. 연민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했던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